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드디어 또 월요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덥고요. 근데 저는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네. 옷을 입기가 좀 어려워요. 새벽엔 또 은근 쌀쌀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좀 낮에는 덥고 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춥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가 또 있죠? 엔화 같은 거? 아, 자, 첫 번째 뉴스. 애쓴다 애써.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재미도 없는 이주호 기자.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좀 유머 한번 연기해보려고. 그 엔화 됐습니까, 차트 이거? 좀 해주세요. 보시죠. 예, 이 정도면 진짜 상상하기가 좀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이 망했나? 아니 160엔은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160엔을 돌파한 게 1990년 이후에 34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 최저 최고도 이게 환율 얘기할 때는 좀 헷갈려요. 그렇죠. 위아래가 바뀌니까. 위아래가 바뀌니까. 심지어 오늘은 일본의 휴장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휴장인데 여기서 그 역외에서 달러당 160엔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우에다 총재가 지난 26일에 기자회견을 할 때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일본이란 나라는 물가 상승을 좀 바라는 그렇죠. 나라잖아요. 네. 이제 물가 상승을 통해서 좀 성장률이 좀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엔저가 자체적인 요인보다는 이제 달러가 너무 강해서, 그리고 다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한번 낮추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좀 엔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개입하는 부분들도 뭐 엔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채권 매입을 하겠다는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지 이제 좀 엔화가 계속적으로 약했습니다. 근데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 일본이 지금 역외에서 움직인 거예요. 이게 그 155엔 정도 하던 게 160엔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네. 점심에 도시락 폭탄 맞고서 두드려 내려와가지고 이제 155엔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야, 저건 뭐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옛 천황 탄생 기념일에 네. 니네가 지금 그 우리 시장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되겠냐? 엔화를 감히 팔아? 엔화,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자. 네. 옛 천안 탄생 기념일 아니냐, 그래갖고 일본에서 개입한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본은행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개입을 안 하다가 지금 그 전에 한 155엔 넘어갈 때 말로 개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말로 개입을 했을 때 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움직임들이 안 보이니까 약간은 투기 자본들도 좀 일본 엔화를 좀 시험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툭툭툭 찔러보고서 뭐 언제 움직일래 그 툭툭 찔러보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160엔 찔르니까 갑자기 그냥 승질을 그냥 딴 데 가서 놀아! 네. 이거를 그냥 밀어 올려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와.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에서 좀 그 엔화 투자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한국에도 이제 워낙 150엔 넘어갈 때도 그거 마지노선으로 좀 생각을 했었잖아요. 더 이상은 안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양방 먹겠다 그래가지고 엔화에다가 달러 국채로. 달러 국채에 곱하기 3. 그러니까 근데 진짜 되게 쉬운 투자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로직이 되게 예뻤어요. 네. 그거보다 깔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낮춘다고 이미 다 선언을 해놨고, 그렇죠. 엔화는 이미 약해져 있고, 네. 근데 금리를 낮추면 엔화는 분명히 좀 강해질 거니까 엔화로 달러 국채를 산다. 어차피 근데 그거는 변동성이 크진 않으니까 네. 거기다 이제 트리플로 우리 또 한 3배 정도는 해줘야 이게 되는데, 엔화로 먹고 국채로 먹고. 근데 저는 이렇게 개별 주식을 거의 안 하는데, 네. 와, 그건 진짜 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N으로 미국 ETF 사는 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는데, 근데도 손이 좀 안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이번에 개입을 통해서 160엔 단에서 한번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네. 이거까지는 우리가 좀 용인을 할 건데 그 이상은 안 봐준다. 네.
라는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야, 이거 숫자가 갑자기 너무 급변동을 해서 해석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됐을 때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걱정도 하지만 예. 그 직관적으로 걱정하게 되는 게 야, 에너지 가격 어떡하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에너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 분명히 일본도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잖아요. 근데 그쵸. 일본도 그 부담이 클 텐데 일본은 그게 좀 부담이라고 안 느끼는 걸까요? 뭘까요? 근데 일단 국민들은 당연히 부담이라고 느끼는데 네. 그 지난번에 그 엔화 취재하다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이 그 약간 산업 구조가 좀 변했대요. 이게 워낙 나라가 저성장이다 보니까 제조 설비들이 밖으로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와 같은 엔캐리 트레이딩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제 그 증권 형태로 외국에다 투자를 해놔가지고 네. 좀 세상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다시 엔화로 돌아오는 경향을 좀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필드 투자 거기 뭐 공장 짓고 하는 걸로 많이 변해서 그렇게 빠르게 엔캐리 자금이 회수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엔화 약세 때문에 느껴지는 기업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그래갖고 지금 일본의 상사 주식들이 참 재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그 N으로 일하고 달러로 받잖아요, 월급을. 아, 그렇죠. 네. 오. 그러니까 월급은 엔화로 쓰고 있는데 네. 근데 달러로 받으니까 거기들이 그래서 좀 이게 워렌 버핏의 해안이 해안인지 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예상하진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기업 실적 한 가지 볼게요. 오늘 삼성전기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참 좀 놀라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물론 좀 기대는 했었던 게 MLCC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수요도 같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대는 했지만 사실 그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29.8%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8.7% 늘었으니까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거의 30% 가까이 둘 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이냐? 지금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처음에는 GPU만 많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요즘엔 그래서 전력기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선까지도 이 여파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인공지능 서버가 수요가 크게 되면 결국은 고부가 MLCC 판매 증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게 영향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게 바로 요즘에 고성능 카메라 모듈이 그 많이 수요가 많다는데 갤럭시 24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24에 이제 그 카메라 모듈이 좋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요것도 좀 좋은 효과가 이번 실적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실적은 잠정 실적이긴 한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 실적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상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지금까지는 MLCC가 삼성전기의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면 이번에 이 갤럭시 24가 잘 팔리면서 광학통신 보이시죠? 여기에 그 광학 모듈 카메라 모듈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졌습니다. 보시면 컴포넌트에 MLCC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MLCC가 40.8%였는데 이번에 실적 보니까 카메라 모듈이 44.7% 이게 비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삼성전자에서 카메라 모듈 그 주문을 많이 해줬구나. 덕분에 삼성전기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인공지능과 전장 등 고객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사업의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캐파 증설 투자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병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MLCC는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전장용 수요 대응을 위해서 증설 투자를 확대하고 신사업 쪽에서는 글라스 기판, 파일럿 라인 확보 등 핵심 기술과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LCC는 그동안에 이제 서버용도 수요가 많지만 전장용 쪽으로도 우리가 캐파를 증설할 것이고 요즘에 글라스 기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쪽도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미래 계획이고 어쨌든 이번 실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MLCC는 인공지능 쪽에서 잘 나왔고
광학통신은 갤럭시 24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24가 네. 참 왜요? 대우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게 S24 S24 꽤 많이 팔렸어요. 잘 팔렸잖아요. 인기도 좋아요. 인기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갤럭시 S24 실적을 예상을 잘 못해가지고 1분기 GDP의 내수 소비에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S24가 잘 팔렸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서 기대감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S24가 꽤 잘 팔렸는데도 별로 그렇게 우리가 신경 써서 안 봤어요. 그러니까 2월에 이제 글로벌 스마트 판매량 1위를 했고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8%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 팔아봐야 뭐 얼마나 파냐.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뭐 애플한테 밀리고 중국한테 잡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유명무실하다. 라는 프레임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잘 팔렸어. 그리고 IDC 기준으로도 지난 네. 1분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등을 또 했습니다. 그쵸. 다시 애플에서 이제 바뀌어갖고 1등을 다시 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무시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네. 원래 삼성전자가 그 1분기에 스마트폰 S를 그쵸, 내잖아요. 봉투를 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계절적인 요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잘 팔렸어. 잘 그래갖고 팔렸어요. S24랑 관련된 회사들도 실적들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네. GDP도 틀리냐. 한국은행도 S24를 우습게 보고. 자,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 같은 경우도 올해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SDV 설명하다 좀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그 자동차 회사들이 내놓는 자동차가 꽤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데 이게 그냥 뭐 차의 뭐 엔진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칵핏이 많이 좋을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 CES에서나 보던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CES에서 전시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나올 차에는 좀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MLCC를 비롯한 전자제품들이 많이 들어갈 건데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근데 왜 그러죠? 아니 뭐 차가 팔아봐야 뭐 얼마나 팔겠냐 이런 그 우리의 고정관념이 네네.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고정관념이 근데 딱 어느 순간 깨지면 탁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정관념이 언제 깨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의 이제 고정관념인데 네. SK이노 이번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SK이노 같은 회사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가 사업 포트폴리오가 네. 기름하고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배터리 막 갈 때 뭐 엔솔도 가고 뭐 SDI도 가고 그럴 때 이노는 안 가요. 기름 때문에. 기름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배터리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기름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갖고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거의 한 6천억 넘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와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6% 에? 끝내주죠. 와. 이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 저기 정유 쪽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유가도 올랐고 정제 마진도 좀 높아졌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그 유가도 유가고 이제 평가손도 평가손인데 정제 마진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한번 부문별로 한번 보실래요? 보시죠. 네. 자, 올려놨습니다. 피디님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석유 부분이 제일 오른쪽 끝에 그 저기잖아요. 그 저 QOQ로 네. 해서 플러스 7천억 이야. 많이 나왔죠. 네. 석유도 안 좋긴 안 좋은데 그 전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해서는 플러스 1241억 원. 네. 그래서 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배터리를 보면은 아이고. 거기가 이제 마이너스 3천억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점은 그 배터리 3사 중에 네. SK 이놈 그러시는데 3사 중에 그 공장 가동률이 이 숫자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잘 못 믿겠는 숫자가 네. SK온의 공장 가동률이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회사들은 90%안 되거든요. 네. 근데 SK온은 90%가 넘는데요. 이렇게 도대체 뭐야 이거? 네. 그래갖고 왜 이렇게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고객사의 뭐 재고 조정 뭐 얘기하는데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라는 거는 주문 너네가 안 사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못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자주 얘기하는 그 우산장수 집신장수인데 네. 그냥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번에는 석유가 좋았네. 그렇죠. 이번에는 배터리가 좋았네요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배터리가 안 좋았네. 저 석유 때문에 저 좌초 자산 네. 이 발목을 잡아서 우리 미래 산업인 배터리가 못 간다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석유가 굉장히 좋은데 전 배터리 그냥 골칫덩어리 막 그러면서 그래고 영업 소식을 좀 받고 있어서 네.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6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났고 그 수준도 66%나 늘었고요. 거기에 화학산업도 뭐 마진 상승, 재고 관련 이익도 좋았고 윤활유 쪽도 되게 따박따박 돈 잘 법니다. 윤활유 잘 벌죠. 그때 이조 기자가 한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네, 그 뭐 액침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액침도 있고 윤활유가 하도 돈을 잘 버니까 네. 윤활유하고 배터리를 붙여서 상장하면 그렇죠. 어떻겠냐. 네. 그런 이야기도 막 썰이 있었죠. 그러니까 캐시가 좋으니까 네. 좀 그 배터리가 좀 자리 잡을 때까지 그렇죠. 여기서 돈 밀어줄 캐시카우로서 윤활유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정도인데 거의 그러니까 정유 산업이 아까 전에 한 6천억 7천억 정도 벌었다 그랬잖아요. 네. 윤활유가 2,2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어요. 윤활유가 많이 생각보다 버네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석유 개발 사업도 중국 광구가 한 1,500억 정도 좀 벌었고. 근데 지금도 분위기가 유가가 이제 단기간 내로 확 떨어지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유가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가 많이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좀 신기한 거라 단기에 이렇게 유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SK-O는 좀 이제 하반기 되면은 고객사의 신차 라인업 출시가 예고돼 있어서 출하량이 좀 늘어날 거라 그 올해 하반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떤 차 출시되냐면은 네.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이거 좀 페이스리프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오닉 5 너무 안 팔려 요새. 그리고 네. 포드의 이트랜짓 그 약간 뭐라 그러냐 이거 그 상용차 네. 상용차인데 뭐라 그러더라 그거 이름이 벤이요? 벤. 벤 같이 생긴 거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저런 거 없잖아요 포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뒤에 천장 없는 차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라 그것도 좀 수요가 있을 거라는 것 같고 그 아우디 Q6 e-tron이 좀 준비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노 같은 회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봐야 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우리가 항상 걱정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쉽네요. 좀.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좋은 면을 봐야 될 것인가? 좀 약한 점을 봐야 그쵸. 될 것인가? 약한 점을 보고 밸류에이션을 낮게 줘야 되냐? 예. 아니면 좋은 점을 보고 밸류를 높게 줘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정반대가 그렇죠.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바로 볼까요? 자, 다음 소식은 출산율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에서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장기 전략위원회인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KDI의 연구 보고서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그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안 오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돈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돈도 좀 주긴 줘야 될 텐데. 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과 인구는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예산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한 280조 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내려와서 지금 올해는 0.7명 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게 뭐였었냐면 OECD 회원국들의 분석을 해보니까 이 GDP 대비 가족 지출과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는 0.01밖에 안 됐다. 그래서 가족 지출이 높은 노르웨이가 1.41명이고 유급 육아휴직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미국조차도 이건 가족 지출이 적은 거니까요. 예. 거기도 1.78명인데 우리는 돈 많이 주는데 왜 0.7명이냐. 그러니까 돈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거를 두 번째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해야 된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 KDI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건데 과거에 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옛날에는 1980년대에는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일을 안 하고 일을 하면 애를 안 낳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복지 사업 내지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출산율도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OECD 국가들은.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바로 남성들의 가사 참여도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남성들의 가사 참여도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남자가 집안일을 많이 해주면 합계 출산율도 올라가는데 남자가 집안일을 안 하면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가사 참여도가 20% 수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럼 출산율이 왜 안 높아지지? 왜 안 높아지지? 이런 고민을 할 때 한 가지 이유로 들 수 있는 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를 하고 함께 가사를 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게 오늘의 그러니까 오늘의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육아휴직 남성들도 사용하고는 있다곤 하지만 절대적으로 여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단축근무를 통해서 굳이 우리가 회사에 꼭 나와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아이를 보면서 일할 수 있거나 여성들도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거나 이런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키워야 훨씬 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한 겁니다. 그렇다고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 44.6%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그러니까 좀 더 높인다라는 내용도 있었으니까 돈을 안 준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돈만으로 해결하는 건 안 된다. 근무 환경과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사를 함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네. 그 시간만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가사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도 있겠지만 요즘에 가사 안 하면 싸우잖아요. 혼나요. 보통은 혼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채팅창 보다가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나왔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 얼마 전에 유정훈 기자 갔다 왔거든요. 네네. 아이오닉 5 나왔는데 오늘 SK온에서 이 얘기를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리프트 모전을 하반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미국 얘기를 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우리나라엔 나왔고 나왔는데 미국에 얘기를 한 건가? 이게 네.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네. 그게 뭐 가격은 똑같고 주행 거리는 늘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버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이노 편들어 드리려는 건 아닌데 채팅창 보니까 S51은 배당도 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여기도 배당 많이 줍니다. 배당 거의 한 3.6%, 3.5? 좋네요. 꽤 괜찮게 줘요. 네.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는 거 아니냐? 네. 맞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이미 해놨고 네.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할 때 그 배터리 주식이랑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평가받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를 해줄지. 적정한 교환 비율. 예. 여기에서도 또 이제. 그런 근데 사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게 딱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한 교환 비율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러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실적 얘기하려고 그러다 빼먹었던 게 LS 일렉트릭도 오늘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전력도 이주호 기자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 그러니까요. 뭐 건설 기계, 맞아요. 뭐 전력 설비,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도 그 순이익은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57.9%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왜 그런지는 조금 이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쪽에 뭐 배전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벌었으면은 좀
내놔야죠. 네. 투자를 받았으면 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월급 누구에게 받아가고 네. 그다음에 좀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참 이 기사가 특이해서 갖고 왔는데 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베이징 이명철 특파원이 쓰신 기사인데 야 중국에서도 지금 뭐 배당 안 하는 기업 퇴출시켜라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아, 중국조차도요? 네. 와. 근데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티액공지라는 표현을 쓴대요. 철로 만든 수탉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두쇠 같은 거래요. 야 이게 진짜 배당 안 주는 이 구두쇠 같은 놈아! 네. 라고 하면서 이제 티액공지라고 좀 비난을 하고 있다는데 그 중국의 SNS에서는 구두쇠 기업 86개 기업의 목록이 명단으로 작성돼 퍼져 있답니다. 그리고 명단을 보면은 뭐 진베이 자동차, 쉐이다 교육, 양메이 화학공업 우리나라에선 잘 모르는 기업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은 게 깔끔하게 30년 무배당 기업. 깔끔하게. 아 그리고 이제 20년 무배당 기업, 10년 무배당 기업 이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지금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A주 상장사가 무려 2,370개라는 거예요. 진짜 많죠. 네. 그리고 10년 연속 현금 배당하지 않은 상장사도 20개 이상 되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도 중국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좀 해요. 네. 빙다리 아빠지님이 지금 30년 무배당 보험인 줄 알았다는데 저도 저거 생각났습니다. 30년 무대고. 30년 무배당 주식. 그래가지고 자본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배당금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률 낮은 기업들을 리스크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이쪽에서도 중국에서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약간의 트렌디한 측면도 있는데 구조적으로도 이게 좀 기업이 그러니까 나라가 빠르게 성장을 할 때는 네. 기업들도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유보가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배당을 할 만한 여력은 줄어들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주주들도 이제 그 성장성을 기대하고 주가 차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배당을 바라지 않게 되는 건데 여기서 그 얘기 나왔던 거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뭐였냐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주는 이제 주주 환원이 없으면 네. 결국 시장 안에서만 뭔가의 수익을 추구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성장 국면이 좀 지나고 성숙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네. 투기 외에는 돈을 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자들 분위기를 이제 정말 좀 투기성 짙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업들도 배당 관련한 부분들을 좀 주주 환원을 어느 정도는 해주면서 그래야 좀 이제 시장의 건전한 투자 문화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 이어서 한국으로 가더니 이번에 중국에서도 이런 그 주주 환원 그리고 밸류업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인상적이어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국에서도 상장 폐지 심사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대요. 근데 이제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투자 위험에 대해서 회사 위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거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뭐 참 특이하죠. 이게 사실 그 밸류업이라는 거는 이게 되게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네. 동시대에 서로 다른 국가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사실 그 밸류업은 주주로서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네. 그동안 제대로 이제 인정받지 못했던 권리를 네.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뭐 미디어적인 수단이 됐고 제도적인 수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영진들을 압박을 해서 네.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경영진들이 자본 배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참 그러니까요.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기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데 이게 어쩌면 밸류업은 주주자본주의에 가까운 그렇죠. 네. 움직임을 중국에서도 하고 있다는 게 약간 근데 중국에서는 경기 활성화의 일환이 아닐까. 그쵸. 증시 지키기. 네, 증시 지키기 해서 외국인 자금 좀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랑 네. 또 배당 줘가지고 사람들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은 내수 소비 활성화하는 네. 그런 방안일 건데 거기에 근간인 철학은 주주자본주의인데 그렇죠. 네.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오늘 그 유럽 연합에서
유럽연합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나 물릴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나온 뉴스가 뭐냐면 미국 컨설팅 업체에서 그럼 어느 정도 이상의 관세를 물려야 실질적으로 중국 자동차가 유럽으로 못 넘어오는지에 대한 연구, 컨설팅 자료를 내놨는데 얼마 정도,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는 물어야 이들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중국 전기차가 못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면 네. 한 관세 50%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와, 이런 컨설팅자를 50%면 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4천만 원짜리 차면은 50%에서 6천만 원에 6천만 원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산타페 6천만 원. 그렇죠. 네, 그 정도는 돼야지 중국에서 안 사.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 예를 들었던 게 그러니까 BYD의 CLU라는 모델인데 이게 중국에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유럽 연합에서 한 6천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50% 이상의 관세를 매겨야 이게 좀 이게 중국 차를 내가 이 돈 주고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 지금 그 유럽 연합에서 아직 공개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못해도 한 15%에서 30% 정도의 관세를 물리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요 정도 해서는 여전히 중국 전기차는 매력적일 수 있다 유럽에서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굉장히 강경하게 관세를 많이 물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일단 미국에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임라인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그 마감 시한은 7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정도에 예비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달 일단 한번 나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이 마감 시한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지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결론이 나는 건 11월 정도 요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근데 관세가 얼마가 될지 그리고 그 관세 부과가 됐을 때 뭐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예, 저는 관세도 관세인데 얼마 전에 하여튼 여의도가 원래 비싸긴 한데 네. 김밥이랑 라면 먹었더니 13,000원 나오더라고요. 김밥에 라면이 13,000원. 와, 13,000원이요? 13,000원. 7,000원, 6,000원 해가지고. 김밥이 6,000원이에요? 김밥이 7,000원. 잠깐만. 김밥이 7,000원이요? 예. 와, 진짜 비싸요. 근데 아니 그렇다고 예. 사장님들 탓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 그럼 우리 사장님을 탓해야지. 그래. 나의 월급을 주시는. 네. 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 100원을 밑돌던 김 소매 가격이 지난주 130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10장에 1,300원 정도 되고 유통 가격은 1,500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전년도와 비교하면 30% 정도 올랐다는데 그래서 지금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 선생 같은 경우는 메뉴를 100원에서 500원 정도까지 인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김가네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네. 그럼 김 가격은 왜 오르는가라고 이제 봤더니 우리가 그때 지금 되게 좋게 평가했던 김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우리 발등을 찍었습니다. 혹시 밖에 파느라 우리가 못 먹습니까? 밖에 너무 많이 팔린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수출을 많이 돼서 내수 물량이 없어서 올랐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게 중국과 일본에서 김의 원초가 있는데 네. 이쪽에서 작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김 수출이 급증을 더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작황이 부진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메운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김의 원초는 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재배하는데 이상기후와 적조 발생으로 중국, 일본의 원초가 흉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잘 된 것도 우리나라 김의 어떤 경쟁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네. 다른 나라가 좀 잘 안 돼서 이게 수출이 좀 많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우리 김 어떻게 좀 따로 못 빼나? 아니 다른 국가들은 이제 내수로 소비할 물량이 부족하면 수출 통제도 하고 하는데 인도 이런 데. 인도 이런 데는 사탕수수 통제해 갖고 그 설탕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착한 것 같아. 우리나라는 너무 착한 것 같아. 근데 그럼 김 수출하는 그 어민들이 싫어하실 건데. 수출로 팔든 내수로 팔든
잘 팔리면 되는 밖에가 더 쳐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한테만 팔라 그러면은 우리가 비싸게 사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네. 그러네. 또 그것도 좀 그러네요. 참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는 게 낫겠죠? 아니면 뭐 마지막에 짧게 하시죠. 자, 짧게 하기가 애매한 뉴스인가? 그럼 이 뉴스 할게요. 네네. 그 가스 5월 1일부터 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가스 가격은 안 올리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그 가스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기도 했고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높아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에너지 가격은 어느 정도 시장 상황 반영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생각보다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전기 가격은 거의 30% 정도 올랐는데 그 얼마나 올랐더라? 가스 저희가 가격이? 사용하는 그 도시가스 요금이 올랐다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 저기 그 전기 요금은 거의 한 30% 가까이 1년 전보다 좀 올랐는데 네. 가스 가격은 제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는 아직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5월 1일이니까 이게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좀 동결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